협상, 자움의 카브레 지음, 권가람 옮김. 그제야 그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이브 솔니 에르의 얼굴에는 시간의 흐름이 가느다란 실선으로 새겨지기 시작했고 기한 없는 피곤함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반대편에는 흠 잡을 데 없는 회색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발처 주교만큼 기대에 차 그와 솔니에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매우 놀라워하는 것 같았다. 바티칸에서 온 변호사 람베르티만이 흠 잡을 데 없는 회색이 아닌 흠 잡을 데가 더더욱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첫 줄에 앉아 겁에 질린 눈빛 대신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아니면 낮잠을 자려는 사람처럼.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강한 어조로 이브 솔니에르가 말했다. 교회 측의 거짓 고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아주 강력하게 항소할 겁니다. 가우스 주교는 솔니에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신의 변호사처럼 졸음에 빠진 듯 한참 후에 대답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만 잠에서 깨어나며 그가 말했다. 거짓 고발이 절대 아닙니다. 증거가 뒷받침된 고발이에요. 재판까지 가야 한다면 가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바티칸의 변호사가 말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열반 비슷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 증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피에르 그로스만 씨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재판에 가서 알게 되겠지요. 솔리에르는 화가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이 분명해. 가우스 주교가 그의 충동을 모방하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됐소. 설명은 재판에 가서 하시오. 그는 얼어붙었다. 여러분, 내겐 그런 권한이 없음. 자리에서 일어난 솔리에르는 정회를 요청했다. 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가우스 주교는 잠시 생각했다. 종이를 한 장 꺼내더니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종이 위를 후후 조심스럽게 불고 반으로 접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넸다. 세심하게 접힌 종이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솔리에르에게 도착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접힌 종이를 펴 내용을 읽은 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책상 앞에 다른 이들을 바라보았다. 가우스 주교는 그의 그런 얼굴이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는 솔리에르가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답했다. 피에르 그로스만 씨는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리에르는 좌우를 살피며 대답했다. 가우스 주교는 예배 때처럼 성유를 바른 손을 들어 올리더니 이제 됐으니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라는 손짓을 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즉시 안내원 하나가 들어와 솔리에르와 그의 두 변호사를 데리고 비밀 사무실로 통하는 측면의 문을 통해 사라졌다. 두 명의 신부와 말수가 적은 변호사는 자리에 남아 조용히 움직이지 않은 채 기다릴 준비를 했다. 갑자기 가우스 주교가 전화기를 가리켰다. 그로스만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들어보고 싶군.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발처 주교가 말했다. 그들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아닐지도 몰라. 위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한번 확인해 보게. 발처 주교는 마지못해 일어서더니 전화기 앞으로 갔다. 버튼을 눌렀다.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방에 연결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오. 듣기만 할 거요. 몇 초 후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만족한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자신의 상사에게 말했다. 바티칸 폰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로스만은 전화상으로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람베르티니가 눈을 뜨더니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할 거예요. 예라고 할 거요. 주교 가우스가 말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적은 겁니까? 발처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주교는 웃더니
자신의 부하가 참을성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처는 공격을 택했다. 범죄자들을 고발하는 것보다 그들과 협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 봅니다. 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두지. 둘 중 누구도 변호사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동의의 고갯짓을 했다. 도둑과 협상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처가 말했다. 발처 신부. 이번에는 가우스가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건 그만두지.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표정의 변호사는 최소한의 몸짓으로 이야기의 출구가 마음에 든다는 표시를 했다. 반대로 발처는 충격으로 입이 벌어진 채 얼어붙었다. 목소리의 톤을 고쳐 말했다. 뭐가 됐든 그들의 약점을 잡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움베르토 대 루카처럼 말입니다. 움베르토는 적이 아니었어. 하지만 철저히 무너뜨리셨죠. 논란이 심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지. 변호사 람베르티니는 다시 잠에 빠졌다. 발처주교는 항의하듯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들은 적이 맞습니다. 적의 목을 그렇게 조여서는 안 돼. 자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망가게 하려면 말일세. 하지만 범죄자를 어떻게 도망가도록 둡니까? 그는 더 나은 설득 방법을 찾지 못하자 말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주교여. 가우스 주교는 차갑고 날카롭게 화가 났다는 듯 그의 말을 끊었다. 수십억이 걸린 협상의 기술을 배우고 싶거든 일단 혀는 주머니에 도덕은 엉덩이에 쳐 넣으시오. 파프리카처럼 벌게진 발처주교는 잃어버린 원칙이라도 찾겠다는 듯 자신의 지갑을 열고 뒤적였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지 6분이 지나자 3명의 협상가들이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솔리에르 씨는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을 하고선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로스만 씨가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브 솔리에르 역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너는 사제 역을 맡으면 돼. 난 주교야. 잊지 말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네의 미식이 성인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난 내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어. 널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대체 어떤 수렁에 빠진 거야, 솔리에르 씨? 웨이터가 둘을 번갈아 바라본 뒤 접시를 치우려 하자 그들은 대화를 멈췄다. 0, 1, 2, 3. 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그걸 너한테 말할 거라 생각한다면 넌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어. 내가 어떻게 그로스만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협상이라는 걸 할 수. 넌 그냥 훔친 그림들을 어떻게 교회로 돌려줄지 나하고만 협상을 하면 돼. 솔리에르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민대구와 감자를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웃음을 지었다. 그가 자리를 뜨자 솔리에르는 접시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조용히 말했다. 그 만남에서 내 잘못으로 아무 소득 없이 나오게 된다면 날 죽일지도 몰라. 침묵이 흘렀다. 민대구는 식어가는 중이었다. 민대구와 살짝 탄 쪽마늘들, 껍질이 잘 벗겨진 작은 감자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너와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은 너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라니. 이브 솔니에르는 주교에게 식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스스로 시범을 보이듯 그도 식사를 시작했다. 조금 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듯 행동했다. 반대로 주교는 식욕이 멀리 달아나 버린 상태였다.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한쪽에 두더니
상대를 바라보았다. 아무 소득이 없을 거야. 하지만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을 거야. 확실해. 0, 1, 2, 3이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말할 수 없어. 개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우리가 속한 팀이 달라. 어떻게 바르셀로나 순회전에 나온 작품 총 26점 중에서 도둑들은 교회가 오슬로에 보관하고 있던 새 작품만 훔쳐 달아날 수가 있지? 말해 뭐해.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비싼 걸 가져간 거지. 주교는 생선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모르겠다는 듯 씹었다. 정말 자네를 죽이려 들까?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 돼. 0, 1, 2, 3이 무슨 뜻이야? 그로스만을 박살내고 싶지. 그렇지. 솔리에르는 웃더니 포크를 공중에 들어올렸다. 그리고 다시 음식에 집중했다. 가우스 주교는 근처에 웨이터들이 모여들지 않는지 확인하더니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솔리에르 앞에 내밀었다. 그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은 후 내려놓더니 손을 봉투로 옮겼다. 그것을 열어보자 사진 몇 장이 나왔다. 4장이었다. 그는 사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자마자 재빨리 봉투에 집어넣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캐내려는 눈들이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가우스 주교가 보기에 솔리에르가 약간 청박해진 듯 했다. 솔리에르는 봉투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나기를 기다렸다. 물론 그가 본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는 중이었다. 수세기 정도가 지난 후 그는 주머니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그 인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 산타 클라라 실에서는 파티가 열렸다. 미술관 및 갤러리를 관할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협상은 결국 놀랍게도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끝났다. 교황 자선소의 추기경 그리말디는 보증인 2명과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티칸의 동의하에 오슬로 국립 갤러리가 고용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바티칸시의 대표 공증인이었다. 무표정한 가우스 주교가 말 없는 발처 그리고 침묵을 금으로 여기는 변호사 람베르티니를 대동하고 들어오는 걸 보았을 때 추기경은 그를 포옹하러 달려갔다. 지난 18년간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다고 그가 말했다. 가우스가 얼추 계산한 바에 따르면 18년 전에 그날은 교황이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한 날인 것 같았다. 그리말디 추기경은 팀의 다른 멤버들에게 형식적인 것보다 조금 나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모두는 조용해졌다. 축하 행사는 짧게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쇼팽과 몇몇 다른 곡들을 쳐주기로 계약한 피아니스트가 전체 수고료의 5%를 성금으로 받고 난 뒤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취소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행사 자체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르웨이인 공증인과 바티칸 대표 공증인이 적법한 소유주에게 세 개의 작품을 반환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 세 작품은 핀투 리키오의 성모 대관식, 카라바조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심, 그리고 암시장에 나왔다면 그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을 가장 상징적 작품인 렘브란트의 철학자였다. 일주일 전 바티칸의 전문가들이 그림들이 진품일 뿐만 아니라 상태가 최상이라고 보증해 주었다. 주교여, 우리가 만일 위대하신 전하가 그에게 고백했다. 우리의 배만 불리기 위해 일할 수 없고 물질적 풍요를 좇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바티칸의 귀중품을 위해 힘써준 당신의 노고에 아주 큰 보상을 내리라고 제가 나서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가우스 주교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세속 세계에 속한 자신의 협력자, 변호사 람베르티니에게 높은 자리로의 이동, 승진 혹은 수고료의 무조건적인 인상과 같은 형식으로 그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기경에게 암시했다. 피에르 그로스만을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태껏 사진조차 본 적이 없었다. 피에르 그로스만은 조심성의 육화 그 자체였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겁으로 자발적인 은둔 비슷한 형태의 삶을 유지했으며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그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사업을 관리하고 부인이 열정은 넘치지만 잘못된 경영으로 발생시킨 미술 중개업의 자잘한 손실을 돌보는 데 힘을 쏟았다.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랐다. 그로스만은 이상한 붉은색 재킷을 입고 나타났는데 제법 잘 어울렸다. 흰색의 짧은 머리에 해에도 눈에도 그슬리지 않은 얼굴색은 고르지 않게 창백했다. 도무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급히 개조된 듯한 제네바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다. 두 남자는 책상 모서리를 하나씩 끼고 동시에 앉았다. 주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든 이자와의 만남을 최대한 짧게 끝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것들을 다이아몬드를 갈아내듯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빛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봉투를 꺼냈다. 그로스만은 봉투를 집어들고 사진을 꺼냈다. 숨기려 하지도 않는 아주 거리낌 없는 태도였다. 어떤 표정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네거티브들은요? 봉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이것들로는 아무런 보장을 못합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뭐요? 이 사진들과 관련된 일은 고해 성사의 비밀에나 나올 것들입니다. 당신이 들은 고해 성사의 비밀 따위는 궁금하지 않아요. 신부. 전 주교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들으신 적이 있겠지요. 고해 성사의 비밀들이라. 그는 참을성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다. 관심 따위는 쥐뿔도 없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해드릴까요? 그럼 이제 당장 절 죽여도 좋습니다.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고용한 탐정과 제가 전부죠. 탐정은 누구입니까? 죽었어요. 진짜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그가 머물던 호텔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피에르 그로스만은 종이를 건네받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다른 사람은 더 없단 말이죠. 그가 말했다. 더 없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작별 인사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영원히 각자 갈 길을 갔을 뿐 제네바의 추위는 매서웠고 도시를 둘러볼 마음이 싹 갇힌 주교는 바티칸으로 곧장 돌아왔다. 게다가 집을 오래 비우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젊은 황토색이 방 전체를 감싸고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창에서 반사된 눈부신 햇살이었다. 내가 저 평온한 남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을 읽으며 공부하며 사색하고 한 번은 신에 대해 생각했다가 또 한 번은 거대한 질문들,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검소한 식사를 한 후 책을 다시 펴고 숨겨진 지혜를 습득하고 그리고 작은 가로등, 작지만 불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어 교회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검소하게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으며 두꺼운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란 전혀 불가능하니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 나도 저 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이시여,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우스 주교는 자신의 미술 수장고 벽에 그 그림을 걸어두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처음 30일 동안 신부는 매일 1시간 렘브란트의 작품 앞에 앉아 그림을 세밀하게 살피며 세월에 쓸려나간 붓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헛된 숨을 들이쉬었다. 철학자와 같은 벽면의 바로 옆에는 레오나르도의 미완성작 광야의 성 제롬이, 같은 방 맞은편 벽에는 아주 크고 구슬프며 완벽한 15년 전 달리 박물관에서 몇 달간 사라졌던 때부터 경외했던 모데스트 우르젤의 무덤이 걸려 있었다. 다른 방에 걸린 작품 중의 작품은 필리포 리피 형제의 성모 대관식으로 색감이 대체적으로 연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작품이었다. 그는 충만감, 만족감, 그리고 거의 행복감을 느끼며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깊은 사랑들 중 몇몇이 그의 벽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기쁨의 순간은 갑자기 성의 없지만 미묘하게 친숙한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리며 오래가지 못했다. 이브 솔리에르는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 들어왔다. 그는 사제가 커피를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 모락모락 나는 연기에 향이 풍부한 커피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첫 모금을 들이켠 그는 주머니 속 봉투를 꺼내 커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내 거야. 그가 말했다. 가우스 주교는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살펴보다가 가장 소름 끼쳤던 첫 번째 사진에는 요람에 담긴 사생아의 얼굴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총을 쏜 것인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하늘색의 공갈 젖꼭지만이 그 끔찍한 범죄의 유일하고 쓸모없는 목격자였다. 너무나 적나라 했지만 주교는 사진을 모두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생아 사진이 2장 더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산모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마찬가지로 총알 때문에 입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산모는 집에서 입는 편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치마 위에는 그녀의 굳고 죽어버린 손이 아주 예쁘고 희망에 찬 꽃다발을 잡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모자 병동의 병실에서 2번의 소름 돋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사진이 2~3장 더 들어 있었다. 그게 다야. 그로스만을 조심해.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몰라. 이걸 봤다는 걸 모른다고. 그게 낫지. 만일을 대비해서. 솔니에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뱃불을 붙여도 되는지 조심스러운 손짓으로 허락을 구하더니 소파에 몸을 기댔다. 어떻게? 그가 말했다. 피에르 그로스만 밑에서 일하는 내가 그 일을, 그가 하는 일들을 모를 수가. 그런데 난 항상 너보다 똑똑했지. 주교는 사진을 봉투에 넣어 솔니에르에게 주었다. 무슨 말이야? 놀라서 말했다. 내가 보관해도 되는 거야? 너에게 구원이 될지 파멸이 될지는 그걸로 뭘 하느냐에 달려있지. 뭔가 큰 비밀이라도 말해줄 듯 그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가장 먼저 아는 자가 그 물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는 미소 지었다. 히브리 전통에서 전해지는 말이야. 이브 솔니에르는 단숨에 커피 잔을 비웠다. 맛이 너무 좋았다. 탁자 위에 커피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물이 흐르는 강과 피가 흐르는 강을 생각했다. 그리고 가우스의 눈을 보았다. 0, 1, 2, 3. 이게 무슨 뜻이야? 바티칸 평의회의 고위 성직자 가우스는 인내심으로 무장하고 솔리에르에게 청부살인이란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며 0, 1, 2는 자신의 임무를 흔적 없이 처리해야 하는
여러 요원들을 부르는 이름이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까지 알게 되는 상황 자체에서 너무나 도망치고 싶다고 얘기했다. 솔니에르는 이런 불만에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내 작품 수장고를 보여줘. 그것은 계약의 일부였다. 가우스 주교는 비밀의 문으로 그를 안내했고 그와의 신의가 정말 두터운 사람들만이 감상할 수 있는 그림들을 1시간 정도 안내해 주었다. 솔니에르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아무도 모를까? 절대. 내가 여기 있는 한 모든 일은 날 거쳐가지. 나중에 내가 없을 땐 그때도 날 찾아야 할 거야. 솔리에르는 철학자 옆에 서서 주교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 중 누가 원작이고 누가 복제품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엄마는 내가 5분 더 빨리 태어났으니 내가 먼저 수정이 된 것이라 내가 형이라고 했지. 주교는 기억을 더듬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난 확신해.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넌 언제나 나의 질 나쁜 복제품이었지. 두 협상가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벽의 한가운데에서 포옹했다. 이브 솔리에르는 여권을 챙기듯 사진을 챙겨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다. 그와 주교는 어쩌면 앞으로 20년간 서로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반대로 마음 여린 가우스 주교는 그가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커피를 다 마셨다. 주교여,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 굉장한 방에 그림 14점은 14개의 진품입니다. 수장고 문에 선 주교는 얼굴이 창백해져 변호사 람베르티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위험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주교가 철학자를 감상할 때 쓰는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년 전 그를 도와주었던 탐정이 입에 담배를 물고 앉아 있었다. 모든 증거들은 어떤 호텔의 폭발에서도 그가 먼지가 되어 날아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망할, 그의 수장고에 어떻게 들어간 거지? 그림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제길, 람베르티니는 자리에 앉아 눈을 아래로 깔고 늘 그랬듯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꿈속 깊은 곳 한편에서는 그의 매우 값진 도움이 아니었다면 탐정에게 공손한 고갯짓을 했다. 당신이 증인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일들을 꾸며 진품은 당신이 갖고 그 자리를 위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짓을 모를 뻔했습니다. 이 모든 작품은 주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시물을 가리켰다. 베껴 그린 것이오. 헛소리 마시오 주교. 람베르티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언제나처럼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 혼자만의 감상을 위해 이 작품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고 치솟는 짜증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 말했다. 국립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이 위조품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알아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주교는 배신자인 탐정에게 말했다. 그리고 비꼬듯 말했다. 이쯤 되면 내가 커피를 어디에 두는지도 알겠군요. 람베르티니는 탐정이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은 방을 나갔다. 둘만 남게 되자 주교는 반대편 안락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적절하게 보상하겠소. 꿍꿍이를 살피듯 그가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날 먼저 죽이지 않는 한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난 살인자가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뭐요? 카라바조? 심장 속 고통에 거의 멈출 것처럼 숨을 내쉬며 그가 계속했다. 레오나르도를 갖고 싶소? 위작 솜씨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바티칸 전문가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은 감탄에 커졌다. 하긴 그렇죠. 바로 그 자들이니까. 그림을 베껴 그리는 자들이. 소문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소. 렘브란트를 주시오.
뭐라고? 침묵이 흘렀다. 그는 의사 전달을 완료했다. 주교의 차례였다. 그는 킹을 움직였다. 안 됩니다. 람베르티니는 블랙퀸을 움직여 체크 상태를 만들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바티칸 법원으로 가 모든 절도와 위작 행위를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와 룩을 대기시켰다. 기자들의 좋은 먹거리가 되겠군요, 신부. 주교 가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어두운 칸에 비숍을 잡아 킹 앞에 놓으며 불안한 블랙퀸의 공격을 막아섰다.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람베르티니? 룩과 블랙 나이트의 위치를 보지 못했다. 마음대로 하시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음직스러운 듯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집안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허튼 짓을 못 하도록 내 친구는 여기 남을 겁니다.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영혼에는 영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람베르티니는 어두운 목소리로 외웠다. 도무지 모르겠어. 람베르티니는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볼을 당겨 이를 드러냈다. 그리고 어금니 사이에 빈 공간을 가리켰다. 주교가 보기에 예의라고는 발로 차버린 람베르티니의 아주 부적절하고 흉측한 손짓은 뭔가 역겨운 일이 닥치리란 것을 예고했다. 여전히 당신을 이해 못하겠소. 몬테스 칼리오소에서 적에게 입구멍을 보이는 것은 최고의 경멸을 뜻합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소? 주교는 어떤 말을 움직여야 할지 몰랐다. 당신이 변호사 움베르토 데 루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소. 부도덕한 자였소. 하지만 당신이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신문들은 마구 떠들어댔고 심각한 표정의 람베르티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정부들에 대한 잔인한 억측들. 움베르토 데 루카는 완전히 망가져 목숨을 끊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어금니의 구멍을 다시 보여주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혐오하는지 모를 거요, 주교. 가우스 주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룩을 내밀었다. 서로 원하는 걸 협상해 볼 수 있소. 람베르티니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했고 평소에 차가운 목소리로 되돌아왔다. 내 협상 내용은 렘브란트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가 명확히 했다. 당신은 이 작품을 즐길 줄 모를 거요. 그런 섣부른 가치 판단을 하지 마시오. 공손하게 웃음 지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보시오 주교. 내가 그림을 감상하는데 크게 재주가 없는데도 암시장의 가격을 잘 안다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움베르토와 내가 말입니다. 주교는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퀸, 나이트, 룩, 그리고 이제는 다른 블랙 룩까지 가세한 총 공세를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체크메이트. 변호사 람베르티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주교에게 물러나라고 신호를 보냈다. 전 렘브란트면 됩니다. 주교. 그는 작은 경의를 표했다. 적의 목을 그렇게 조여서는 안 돼.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망가게 하려면 말이지. 도망갈 생각은 없소. 그런 옛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부지런히 앙금없이 같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락 의자는 람베르티니가 떠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비참한 마음으로 주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주먹질에 이가 부러지는 것보다 텅 빈 벽을 바라보는 것이 더 아팠다. 철학자에게는 벽에 흔적을 남길 만큼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주교는 그림 없음을 감상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았다. 그는 인생의 그 공허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고아가 된 벽을 만졌다. 그리고 부엌으로가 향 좋은 커피를 내렸다. 6잔째였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전화번호를 눌렀다. 참을성 있게 상대의 응답을 기다렸다. 한참 후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로스만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주교가 말했다.